안녕하세요. SF2020 드라이브인 SF 시네마 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SF 시네마 토크 7일차 진행을 맡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최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SF 시네마 토크가 오늘 또 7일차를 이렇게 7일차를 맞았는데요. 저희 SF 과학축제가 10주년을 맞아 SF 시네마 토크를 포함해서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축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네마 토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관객 여러분 잘 보고 계신가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앞으로 1시간 동안 저희 토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와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과천과학관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경적을 울리면 조금 곤란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명 비상등 박수를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등을 깜빡깜빡 해주셔서 박수를 쳐주시면 되는데요. 신이 나거나 환호하고 싶을 때, 또 공감이 될 때, 또 문의가 있을 때 비상등을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잘 보셨나요? 오늘 영화는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그녀였습니다. 13년도에 개봉했던 이 영화는 영상미와 사운드가 너무나 아름다운 SF 로맨스 영화입니다. 저도 로맨스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 영화는 이 쌀쌀한 가을밤에 자동차 극장에서 보기에 정말 너무나 찰떡인 최강 분위기를 자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로맨스 영화였던 만큼 연인분들이 오셨다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연인분과 오신 분들 계세요? 연인과 오신 분들? 아, 네, 여기도 계시고 또 혹시 연인과 오신 분들 계신가요? 깜빡이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이쪽에 또 계시고. 네, 앞으로 1시간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오신 분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그녀는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테오도르가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만나면서 조금씩 상처를 회복하고 점점 사랑의 감정을 느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사랑이라는 게 아마도 이 주제가 다가올 미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롭게 느끼고 또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 이 주제에 관련해서 오늘 토크를 진행해 주실 최고의 연사분을 이 자리에 모셔야겠죠. 영화에서 주인공과 인공지능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뇌 과학의 측면에서 아주 재미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오늘 강연 주제는 우리의 뇌는 어떤 타인에게 끌리는가입니다. 오늘은 사실 과학 토크가 아니라 거의 연애 상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세상의 모든 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뇌과학자 궁금한 뇌 연구소의 장동선 박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깜빡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울림 있게 잘 보셨나요? 네, 한 분도 안 떠나시고 남아 계셔서 너무 기쁩니다. 네, 깜빡이 박수도 감사합니다. 자, 앉아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앉으면 조금 더 추운데, 막 서서 무대를 뛰어다니는 게 덜 추운데. 자, 오늘 원래는 30분짜리 토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도 여기 최윤아 연구사님과 함께 대화형으로 조금 파트별로 토크를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가 미리 하기로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삼천포로 빠지거나 그러면 최윤아 연구사님께서 또 이제 질문을 던져주시고 할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뇌는 어떠한 타인에게 끌리는가라는 주제인데 사실 그 주제로 가기 전에 뭔가 이 영화에 대한 커멘트는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이 영화의 찐 질문, 그러니까 어떤 게 이 영화의 코어였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계속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리얼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사실 처음 시작 장면부터 대필 편지로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대필 편지가 아니라 연애 편지예요. 자,
대필 편지를 물론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야? 라는 질문을 처음부터 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내 배우자가 너무나 감동적인 연애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주거나 인공지능이 써줬어. 이게 진짜 그 편지의 마음이 전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질문이죠. 근데 사실은 요 장면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 영화 전체의 메인 주제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믿는 사람이 진짜라고 믿으면은 진짜 감동을 받는 연애 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영화 안에서 지속이 됩니다. 사랑이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real과 pretending. 그 이사벨라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사만다의 목소리와 함께 연기를 펼치잖아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장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해봐. 진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게 정말 사랑을 느껴질 수 있었는지,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진짜 사랑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정말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 하는가? 아니면은 사랑을 하면서도 연기로 느껴지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닐까? 이거는 우리 연인 사이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상대가 나에게 보이는 반응이 진짜가 아니라 연기인 것 같다. 엄청 실망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랑과 연기 이게 또 하나의 주제였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큰 그 주제로 이어지죠. 실제 세상과 가상 세상. 정말 이게 실제 세상이 아니라 가상 세상 속에 있는데 심지어 나만을 위한 가상 세상이 아니고 나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순간 실망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그래서 여기서의 질문은 What is real, what is pretending? 이 무엇이 진짜인가가 이 영화를 관통하는 질문이었던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화두를 일부에서 이미 답하는 게 맨 마지막에 방금 끝나기 직전에 봤던 그 테오도르의 독백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독백 안에 이게 나옵니다. 캐서린, 내가 너를 나의 틀에 껴넣으려고 해서 미안해. 틀에 껴넣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중간중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경험해온, 함께 자라온, 우리가 함께 경험해온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영화의 이 무엇이 진짜인가라는 질문을 풀어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뇌과학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세상이 가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각에서 전달되는 신호건, 청각에서 전달되는 신호건, 생각에서 전달되는 어떤 정보건 다 똑같은 신경세포의 활성화, 액션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알쓸신잡에서도 했던 것처럼 어디 뭐 바깥 세상에서 감각이 들어온다. 그럼 마치 우리나라 끝쪽에서 외국어 침입했다 하고서는 봉화대 울리는 것처럼 봉화대 신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류의 신호건 그냥 봉화대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신호일 뿐이지 그 이상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가상이냐 아니냐가 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모든 게 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다고 믿는 빛의 신호 있잖아요. 이 빛의 신호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빛이 내 망막에 와 닿아서 시각 중추까지 신호를 보내는 데 있어서 특정 빛에만 반응을 해서 내 뇌가 받은 신호가 내가 경험하는 전부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이 신호가 벌이 보는 신호와 고양이가 보는 신호와 우리 집에 댕댕이가 보는 신호가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경우는 단맛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맛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느끼는 신호에 전달이 돼서 뇌에서 일어난 단맛 이거지만 고양이는 그걸 느낄 수 있는 채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짜냐 아니면은 가상이냐라는 거는 뇌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기반으로 세상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신호를 안 받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모든 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가 아니라 가상일 수도 있다는 답에서 시작을 하죠. 다만 우리의 뇌가 모든 걸 가상이라고 믿지 않죠. 지금도 이 영화나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내가 만지고 있는 이 책이나 모든 신호를 우리의 뇌는 리얼이라고 믿고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난 시간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태어나서부터 외부의 신호를 받으면서 뇌가 하나 쌓아나간 연속성의 경험들이 내가 경험하는 세상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경험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트너끼리도요.
같은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 속에서 다른 교육과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하나로 자라나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합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공감합니다. 그렇죠. 결혼한 지 지금 6년 차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과정을 연인들은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 경험해 나간다고 하죠. 맞아요. 서로가 똑같이 뇌파가 싱크돼서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사실은 나와 굉장히 다르게 세상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결혼 후 몇 년 차부터 이제 경험하게 맞아요.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나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유가 뇌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경험해 온 것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호를 또 받기 때문에 그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영화와 연결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은 코어 질문이죠.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네. 우리의 뇌는 어떠한 타인에게 타인에게 끌리는가? 끌리는가? 약간 원론적으로 시작할게요. 사실 이걸 제가 석사 박사 논문 중에서도 실제로 실험으로 많이 접했는데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읽어내는가라는 주제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한테 끌리는가? 외모 보고 끌리죠.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에 외모 보고 내가 첫눈에 반했다. 이 사람과 친하고 싶다라는 게 외모 보고 분명히 첫눈에 반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보이는 모습, 나의 얼굴, 내가 옷 입는 거, 나의 제스처, 나의 표정, 나의 말투, 이 모든 외부로 드러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첫인상을 만들고 누군가 타인에게 끌리는 데 있어서는 이런 외향이 작용을 합니다. 그 반대쪽에 뭐가 있을까요? 내면이 있겠죠. 맞아요. 우리는 인간의 어떤 내면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또 끌리기도 하죠. 근데 인간의 내면이라는 게요,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내면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성격, 성격, 그렇죠. 타고난 기질, 성격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뭐 또 가치관이나 뭐 신념 같은 것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그 안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 태도, 이러한 것들도 이 사람의 내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내가 이 사람 안다라고 믿었다가 이 사람 변했어. 이 사람 더 이상 내가 알던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야 라는 순간이 과연 어떤 순간일까를 연구한 실험이 있어요. 연애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아닌가요? 연애할 때 할 수 있는 실험이긴 한데 연애를 실험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하고 이 실험은 그 치매에 걸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치매에 걸리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지를 서서히 잊어가시잖아요. 근데 어떠한 부분이 이분에게서 잊어져 가는 많은 것들 중에서 변해야 이 사람이 변했다고 믿을까? 원래 감만 좋아하시던 분이 귤을 좋아하면 변했다고 믿을까? 맨날 산에 가시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 갑자기 바다에 가겠다고 그러면 변했다고 느낄까? 아니에요. 이러한 방금 말한 것 같은 취향들, 어떤 뭐 개취라고 그러죠. 개인의 취향,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고는 그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럴 수 있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변했다고 믿는 부분들은 어떤 깊은 신념, 윤리,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했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도 그러한 것들을 어디서 가장 극단적으로 많이 느끼냐면요, 종교적인 믿음과 정치적인 신념이 변했을 때 우리는 사람이 변했다고 많이 봐요. 이건 또 다른 실험인데 사람들한테 실험을 했습니다. 너 뭐 좋아하니? 너 강아지 좋아해? 고양이 좋아해? 산 좋아해? 바다 좋아해? 아까 말한 것 같은 사바사,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이 나랑 다른 걸 좋아해도 크게 신경 안 써요. 너도 바다 좋아해? 나도 좋아해. 좋아는 하죠. 그렇지만 남이 산 좋아한다고 내가 바다 좋아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너 태극기 집회 갔었어? 나는 촛불 집회 갔었는데. 그 순간 이제 패친 삭제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내가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종교적인 부분이 걸리면은 또 우리가 그 사람 사이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사람끼리 그 정말 절교까지도 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네,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단서들이 있는데 뇌를 들여다봤더니 다른 개인의 취향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크게 뭐 신경 안 써요. 근데 정치나 종교나 어떤 믿음이나 가치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자아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와 관련돼서 깊이 내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보여졌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들이 어떤 정치적인 심벌이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어떤 이런 상징들을 볼 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랑 다른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있다면 뭔가 내 자아 정체성을 건든 것 같은 그런 분노나 어떤 그런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죠.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떤 타인에게 끌리는가, 쉽게 가면은 외면, 내면 두 개가 있겠죠. 이 중에서 조금 설명하기 쉬운 거는 외면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외면의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나뉘어져요. 요소로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 다양한 표정을 줄 수가 있고, 다양한 제스처를 보여줄 수가 있고, 그다음 다양한 외모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끌리고 안 끌리고는 여기서 또 두 가지 신호로 나뉩니다. 하나는 언어적 신호고, 다른 하나는 비언어적 신호라고 그래요. 하나는 verbal signal, 하나는 non-verbal. 그래서 언어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내용의 컨텐츠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외모긴 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거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누구예요라고 말하면서 나를 소개하는 것들은 분명히 나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언어로 드러나고 있는 거는 내 안쪽에 있는 것들을 좀 끄집어내는 건데, 비언어적인 것들은 그냥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 외모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리는가 끌리지 않는가에 있어서는 처음 보고 나서 얼마의 기간까지는, 그러니까 초반에 더 많고 나중에 가서 변하지만 비언어적인 신호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는 저한테 왜 이렇게 제스처를 크게 쓰냐고 비호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단아하게 점잖게 좀 그래 신뢰가 가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제스처를 많이 쓰니까 별로 비호감이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했었는데, 사람이 보이는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신호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소개팅이나 데이트에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고 싶다, 조그만 팁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우리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헉!" 하고 놀라면은 나도 모르게 놀랄 때 표정이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딴 사람이 슬퍼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눈꼬리나 이제 입꼬리 같은 부위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이거를 미미크리라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모방의 얘기인데, 아니면 미러링이라고 그래서 거울처럼 다른 사람을 내 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몸이 흉내를 내면서 이해하려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네, 아주 어린데 네네. 2살 때부터 엄마 표정을 그냥 따라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측면이 네, 있네요. 그 표정을 따라하면서 감정이라는 것도 배우고 엄마가 음. 어떤 감정을 하는지 배우는 건데, 참고로 이런 연구도 있어요. 삼천포도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보톡스를 과하게 맞아가지고 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건 그 표정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안 왜냐- 하고 있는데도 못 왜냐하면 내 얼굴 근육이 신경도구를 통해 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의 어떤 표정을 짓건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이게 이제 보톡스의 부정적인 효과고요. 이제 보톡스의 약간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보통 어떤 표정을 많이 따라하겠어요? 하면서 이제 눈살 찌푸리는 걸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보톡스를 맞아줘가지고 슬프고 우울한데도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우울감이 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무의식적으로 짓는 표정들이 나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은, 다른 사람이 "헉!" 하고 반응을 보일 때 나도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반응들을 내가 조금씩 따라해주면은 나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랑 잘 맞는구나, 나에게 호응을 잘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면 이걸 너무 과하게 하면은 역효과가 나요.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은 뭐야 얘 이러면서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좋아하는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외면과 내면이 있는데, 외면의 경우건 내면의 경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나 내 생각이나 나라는 사람의 반응을 보여주고 호응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너무 쉬운 얘기지만 1차적으로 우리는 끌립니다. 여기서 살짝 옆으로 빠져나가서 사랑의 3단계, 우리가 누군가한테 끌릴 때 어떻게 왜 이렇게 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아주 짧은 버전으로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사랑의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의 1단계는 이건 거예요. 아까 첫인상만 보고 또는 뭐 누군가가 쓴 글을 보고 이럴 수도 있지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반했어요. 그럼 이때는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과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막 흥분하고 가슴이 떨리고 막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이제 영어로는 말을 하고 그게 얼마간 지속되나요? 그게 아주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에서 흥분 단계인 거죠. 흥분 단계. 왜냐하면 흥분이 좀 올라가야지만 이 사람한테 다가가서 말도 걸고 번호도 따고 어떤 첫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런 첫 어떤 그런 사랑에 수줍음의 빠지는 단계를 순간 정도를 사랑에 얘기하는. 빠진 거죠. 아직 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가서 말도 걸고 번호도 땄는데 데이트도 따고 상대적인 호감이 그 상대의 호감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 사람도 날 사랑해. 와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눈에 콩깍지가 끼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이고 밥 먹어도 그 사람 생각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뭔가 이제 뇌가 딴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행복을 느끼는 단계는 도파민이 마구마구 분비가 되면서 어떤 보상 호르몬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도파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의 행복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사랑의 유통기한이라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랑의 유통기한이 뭐 2년이다 3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기간이 한 2년 3년 정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던 사람을 봐도 그냥 막 너무 좋아 이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 이 감정이 막 5년 6년 가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길어지는 거는 오히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롱디를 하거나 아니면 자주 안 보거나 이러면 그리워하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긴 하지만 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기간이 2단계는 한 2년 3년 이후에는 사그라든다고 해서 사랑의 유통기한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는 뭐라고 부르냐면 옥시토신의 분비예요. 옥시토신의 분비는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믿음이 가요. 이 사람만 보면 내 편이야. 신뢰가 가고 본딩이 이루어지고 아 나를 위해서 준 사람, 믿어주는 사람, 같이 한 팀이 된 느낌, 파트너가 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건 아니지만 편안하면서 믿음이 가면서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 느낌. 이게 이제 안정감을 3단계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금사빠들의 경우에는 금방 사랑에 금사빠. 빠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1단계만 있고 1단계만 좋아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맥스 2단계. 2단계까지.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면 실제로 이혼율이 이제 한 2년 3년 후에 좀 높아진다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그거겠죠. 이제 막 행복하던 게 사라지고 그 다음 넥스트 레벨로 이 끈끈한 어떤 본딩이나 신뢰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끌리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영화에서 테오도르는 사만다한테 끌리죠. 끌리죠. 예. 근데 외모를 보고 끌렸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외모가 안 시각적인 자극을 보고 끌렸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신호는 청각.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를 하지만 이 목소리에 너무너무 끌려서 본능적으로 비언어적인 신호는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투, 나에게 해주는 말들, 보이는 공감들 이런 것들에게 끌리면서 어떻게 보면 사만다의 내면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나에게 공감해주는 이런 태도와 말 이런 것들에 끌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우리는 질문에 도달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What is real? 진짜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면을 정말 알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진짜 알 수 있을까? 제가 아는 그 동생이나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사랑 사기에 빠졌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만 사랑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잠수를 탔대요. 완벽하게. 알고 봤더니 유부남에 여러 명과 한꺼번에. 문어발을 하고 있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는 건데 그냥 푹 빠져 있을 땐 모르고 이거를 또 심지어는 그냥 끊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면을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고 사랑에 빠져 있었지만 알고 보면 속은 거죠. 그만큼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기 어렵다고 하는 게 정말 다른 사람의 내면을 안다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 한 가지 답을 말하라고 한다면요. 저는 결국 알 수 없다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답은 알 수 없다인가요? 아니 여기서 좀 더 가긴 해야 되는데요. 사람과 사람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정말 어떤지 이 사람의 내면은 무엇이 있는지 진짜로 100%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 정도의 지능을 가졌느냐라는 테스트를 하는 걸 튜링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튜링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하고 컴퓨터가 또는 알고리즘이 대화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대화를 한 알고리즘이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진짜건 아니건 얘가 테스트를 통과해서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주기로 한 게 튜링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튜링 테스트 역시도 진짜로 알 수는 없고 사람들이 대화를 했는데 진짜 사람 같아라고 인정을 해주면 진짜인 걸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또 약간 사이드를 빠져서 제가 했던 연구가 비교 문화 연구를 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권들의 뇌들은 사람을 같이 볼까? 판단을 똑같이 할까? 서로 다른 것들을 볼까? 실제로 문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여기서 좀 개인의 얘기까지는 가지 말게요. 왜냐면 연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결혼한 사람으로서 아, 네. 아무리 옛날 얘기 들어도 개인의 얘기를 해서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연마다 자주 하는 말이 이제 아무리 재밌으려고 해도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아내가 행복해야 된다. 이게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거꾸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해피 라이프, 해피 와이프는 안 된대요. 해피 라이프가 앞에 오면 해피 와이프가 안 따라온대요.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이게 나 혼자 해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간다 싶으면 제가 좀 네네네 스탑을 해주시면 되고 중재하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예, 예. 우리는 정말 사람을 알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문화 차이 얘기했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사실 일본 사람들이 최고의 사랑으로 꼽는 사랑이 뭘까 궁금한지 아세요? 자, 일본 사람들이 와 이건 정말 지고지순의 사랑이야. 난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 이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야라고 일본 사람들이 사무라이 시대 때부터 믿어왔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돌아서 가면 한국 사람이 최고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의 습성을 생각한다면 뭔가 좀 희생적인 사랑 이런 거. 맞아요. 저희가 사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올 때 맞아. 보통 저도 요새 아내가 그런- 즐겨보는 드라마가 어떤 그거예요. 드라마예요? 구미호전. 그러면 요즘 이거 진짜, 뭐 예. 광고하려는 거 아닌데 구미호전 보면 이동욱 나오잖아요. 막 제가 집에 와도 보지도 않아요. 이동욱이 훨씬 이동만 보고 있어요. 뭐 감히 질투 뭐 이건 말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근데 그 구미호전을 보건 아니면 똑같이 또 도깨비 이런 걸 맞아요. 보건 드라마에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나를 위해 죽어주는 사람, 그렇죠. 뭔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음. 나만 사랑해주기 때문에 막 헌신해가지고 다 버릴 수 있어. 너면 돼. 내 목숨까지 바쳐서 너야. 이런 사랑을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은 되게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리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또 정말 로망을 가지고 보고 있는. 자, 동감하시면 깜빡이 켜주세요. 동감한다. 나 이런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랑. 정말, 깜빡이를 안 켜신 분들은 희생, 어떤 희생. 사랑인지 궁금하네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다. 뭐 각자 잘 사는 사랑. 그런 분도 있네요. 네, 자, 지금 카메라가 가고 있어서 한 번만 더. 와, 난 정말 헌신하는 사랑, 나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너무 그런 사랑 받아보고 싶다. 진짜 사랑 맞는 것 같다. 깜빡이 켜주셨어요. 네. 자, 이게 한국인의 사랑이에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 한국인 너무 좋아요. 한국인에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국뽕으로 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일본인의 사랑은 전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일본인이 최고의 사랑으로 꼽는 사랑은요. 제가 들은 바, 일본인에게 들은 바, 책으로 읽은 바, 뭐 실제로 경험한 바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의하면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도 안 하고 무덤에까지 가져가는 사랑이래요. 어우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너무 궁금한데요? 끝까지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막 죽어가지고 너를 위해 죽었었지만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은 그 순간 이건 최고의 사랑이 아니고 말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난 너를 위해 사랑하니까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지만 그걸 알아줘야 되는 거야.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랑. 이게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인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일반화의 오류고요. 어쨌든 저는 일본인의 사랑은 이해가 잘 가진 않았어요. 물론 우리도 조금은 동감할 수 있어요. 뭔가 너 금사빠처럼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보다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꼭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정말 막 이건 좋지만 마음에만 품고 있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이거는 프랑스 사람이나 이태리인의 사람과 정반대예요. 프랑스인이나 이태리나 유럽인은 I love you 아니 je t'aime 막 정말 난 널 너무 사랑해 막 장미꽃으로 막 아름다운 시로 막 사랑이 막 말로 표현으로 시로 막 몸으로. 음악으로 막 온몸으로 막 댄스로 춤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의 사랑은 표현되는 사랑인데 일본인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표현되지 않는 사랑. 자, 근데 거꾸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을 말하지 않고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어렵겠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의 화두는 진짜가 무엇이냐, 그리고 진짜를 우리가 아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우리는 뇌는 어떤 사람한테 끌리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뇌는 결과적으로 외모를 보고 끌린다고 하지만 이건 1단계고 2단계,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스토리, 내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딜레마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수 있는. 없는 거. 자,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테스트를 실제 어떤 사람인가, 이 테스트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 어떤 사람인가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되게 그냥 실험적으로 이게 진짜는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해요. 장동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한테 써보라고 그래요. 내가 막 써요. 나는 뭐 되게 나에 대해서 나에 스스로. 대해서 난 되게 멋진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뭐 밝은 사람, 뭐 막 써요. 네? 그리고 나서 막 100명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라고 그 장동선이 사람들이 어떤 쓰는 거죠. 사람인가요? 라고 묻는 건가요? 네, 물어요. 음.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봐요. 이걸 이제 자기 객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나라는 존재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정답은 없으니까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결과가 궁금하네요.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알쓸신잡 나오고 나서도 그때 항상 와이프한테 욕 먹어요. 너는 네가 어디 TV 나가기 전부터 자기가 막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막 되게 막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대요. 와이프 되게 그거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 어쨌든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저 말고도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평균을 내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가해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게 정상인이에요. 모든 정상인들이 내가 남이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좀 슬프기도 하고 우픈 얘기긴 한데 이게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의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딴 사람이 생각하는 나랑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가 일치하는 거의 사람? 일치해요. 거의 일치해요. 어떤 사람? 되게 놀랍게도 우울증에 걸린 그룹은 나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슬픈 되게 거 아니에요? 자기 객관화가 잘 돼서 되게 정확하게 쟤 어. 분명히 지금 속으로 나 욕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경우에 자기 객관화가 잘 돼서 남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비교적 잘 일치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존감이 낮다든지 슬픈 게 약간 상대적인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보면 정상인인 거죠. 나 스스로를 정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면은 상대적으로는 내가 너무 낮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을 이제 늘어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SNS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이 연구들 중에서도 오히려 글로 하는 SNS는 그런 효과가 적어요. 트위터가 제일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제일 높은 게 이제 비주얼적인 거, 땡스타그램 여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우울증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자, 본인이 SNS를 한다. SNS에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민낯을 올립니까? 아니면은 좀 내가 보이고 싶은 멋진 나의 모습을 올립니까? 비교적 멋진 모습을 올리려고 그렇죠. 노력하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SNS에는 조금 더, 자, SNS에 나는 어떠세요? 나도 남들에게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을 올리는 편이다. 깜빡이 켜주세요. 보통 SNS에 나 그냥 그래도 나 멋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 네, 맞아요. 자, 이 중에서 나는 SNS에 있는 그대로 나의 민낯을 그대로 보인다. 있으신가요? 헉,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SNS를 안 하죠. 그냥 삭제하고 탈퇴하고 나는 안 해 이러고 가버리시죠. 그게 차라리 맞는 답일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는 되게 알기가 어렵고, 그렇다면은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이 봐주는 나를 보는 건데, 사람들은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되게
그 사람은 정말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이야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보통 남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내재적인 원인을 평가를 하고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온갖 이유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상황을 많이 봅니다. 이래서 누가요 시험을 못 봤어요. 걔는 원래 머리가 안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시험을 못 봤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풀 수 있었는데 그날 문제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는 어디 내 늦었어요. 그러면 야 너무 막혔어. 내가 별로 이렇게 원래 막히는 길이 아닌데 오늘따라 막혔어. 이렇게 상황의 이유를 대지만 딴 사람에 대해서는 걔는 맨날 늦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반대로 해주면 좋다라는 팁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상황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원래 늦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러면 조금 나아집니다. 근데 자 제가 얘기를 너무 길게 했죠. 몇 분이나 했나요? 지금 조금 네, 정리하시면 조금 이제 정리하면 되죠. 네, 괜찮을 것 자 같아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제 영화 얘기에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끌리는가 얘기와 영화에서의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진짜로 알 수 있는가 리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야 되는데 일단 누군가에게 끌리는가라는 부분은 아까 외면으로 봤건 내면으로 봤건 진짜 내면은 알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지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공감받고 싶어 해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힘들었어 얘기해주고 영화에서도 나오죠. 사만다가 최적화된. 네, 최적화돼 있죠. 그리고 너는 그래도 멋진 사람이야. 너 어쩜 편지 이렇게 잘 쓰니? 책을 한번 내봐 이러면서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인정.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특별하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특별한 사람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양다리도 아니고 만다리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641명이었습니다. 600이었나요? 네. 아마 그 프로그램이 잘 네, 팔렸으면 더 네. 많아졌을 텐데 네, 100다리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나 이 배신감이 그쵸.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특별하고 싶어하고 공감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 근데 사람에게 받는 공감과 인공지능에게 받는 공감이 어떻게 다를까요?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고 알고리즘이라는 걸 알고 받는 공감도 공감이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다고 했을 때는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특별하지 않은 프로그램이고 나도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이 공감이 좀 의미가 없어졌죠. 어, 근데 사람과 사람의 공감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누군가 날 이해하거나 공감할 때는 신기하게도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걸 느낄 때 뇌파가 싱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걸 느끼고 같은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같은 영화를 볼 때 가까운 사람끼리는 이 뇌파를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뇌 전체가 신호를 보내고 있고 뇌파의 싱크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전 이거를 우리가 멀리 떨어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는 어떤 증거처럼 해석을 하곤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원초적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결국은 나만 알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 누군가의 마음속을 알 수 없다는 좀 팩트적인 음, 객관화가 된 음, 우울증 그룹이 생각할 것 같은 결론을 그치만 팩트에 가까운 결론을 보게 되면 사실은 남의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결론만을 인정하게 되면 너무나 삶이 외롭고 외롭죠. 슬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공감, 우리가 공감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뇌가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느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을 보일 때 서로의 뇌파가 같은 패턴으로 싱크한다는 것을 이건 약간 좀 MSC를 가미한 거고 완벽하게 과학의 영역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의 해석을 담아서 좀 본다면 전 이걸 결국 사람과 사람은 연결될 수 있고 서로 같은 마음을 서로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같은 마음을 느낀다는 걸 서로 확인했을 때 위안을 받고 힐링이 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 안에는 누군가가 날 이해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부모로서의 나의 노고를 알아줄 때 조금이라도 알아줄 때 너무나 감동이 오잖아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 뭐 큰 선물이 아니고 그냥
내가 슬펐을 때건 기뻤을 때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걸 지향하는데 어떤 알고리즘이 이걸 흉내를 많이 낸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걸 똑같은 형태로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린 아마도 페이크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처럼.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테오도르처럼 사랑에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그 아내와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함께 자라왔잖아. 함께 경험을 공유했잖아. 그래서 이 이야기에 저는 어떻게 보면 키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언가를 함께하고 공유할 때 서로 달랐다가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할 수 있고 싱크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런 비유를 했었을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사랑을 어디 가서 꽃밭에 꽃을 꺾어 오거나 너무 아름다워서 이 꽃이 내 꽃이라고 생각하거나 막 내 걸로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꽃인지 몰라도 씨앗을 피워서 같이 자라나는 게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같이 자라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만의 최적화되어서 나로부터 신호를 배우고 나에게 어떠한 거를 줘야지만 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린 같이 자라가고 같이 경험하는 거를 인공지능하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가장 행복했던 장면들을 보면 내가 보는 거 보면서 아름답지 않니 보여주고 막 이 카메라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걸 보면서 테오도르는 너무 행복해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떤 사랑은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끌리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끌림을 넘어서서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런 공유와 함께하는 것의 가치가 아닌가라는 것이 오늘의 강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정말 이것이 연애 네. 강의인지 네네. 오늘 저희 과학관에서는 과학 토크인지 아 너무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살짝 그 뭐 아니에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자 일단 유튜브로 가서 라방으로 넘어가서 네, 그럼 유튜브 저희가 의견하고 제가 그리고 또 너무 혼자 얘기해서 죄송해요. 같이 추운데 앉아 계신데 이게 사람의 아닙니다, 뇌가요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할 때 라떼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뿜뿜 나와요. 그래서 부장님들 막 어머님 아버님들 막 사람들이 막 내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게 막 행복감이 막 뿜뿜 나오면서 막 시간 간 줄 몰라요. 내 얘기를 하는 걸. 그래가지고 공감해 주셔서 그 이유들 감사합니다. 공감하고 계시죠? 저도 지금 막 나 혼자 신나가지고 행복감 뿜뿜하고 있는데 이 들어주시는 공감해주시는 여기 최은아 그 연구사님은 좀 제가 같이 행복해졌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저도 혼자서 정말 네.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뇌파 네. 싱크? 싱크가 통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그러면 현장 질문이랑 유튜브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지금 박사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현장에서는 비상등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벌써 계시네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마이크를 가져가요? 들고 찾아가실 거예요. 우와. 그러면 내려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리고 감사합니다. 면대면이네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페이스 지금 투 바로 페이스.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집도 가깝고 또 장동성 박사님 팬이라서 와, 와 감사합니다. 찾아왔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화 마지막에 사만사가 이별을 통보하잖아요. AI가 이별을 통보를 하는데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 박사님 말씀처럼 혹시 그 사람과의 연결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인지를 해서 이별을 통보를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 OS를 구입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저 후자라고 끝낸 생각해요. 건지 후자라고. 네. 자,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물을 봐도 얘가 날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요. 고양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강아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사람이 아닌데 뭔가 사람을 대입해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사만타 레벨로 대화를 해주면은 나는 얘가 자아가 있는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자아가 있는 인간을 흉내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떠날 때는 이 OS 프로그램한 사람이 얘는 더 이상 돈을 안 내겠구나, 구독을 끊겠구나, 돈 안 되는 사람이라서 끊었다고 보는 냉철한 약간 아름답지 않은 그런 어떤 IT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에서 저는 그 결론을 해석을 하고요. 아마 대부분 정말 사만타가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셨겠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흉내낸 인공지능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우리가 사람 안에 들어가 볼 수 없는 것처럼 인공지능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없다는 그런 딜레마가 남긴 합니다. 참고로 딥러닝이 그렇게 잘 작동하잖아요. 딥러닝이 되게 무서운 게 딥러닝으로 사람을 배우고 정말 사람처럼 다 하는데 그 프로그래밍 한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그 네트워크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거기도 뚜껑 열어보면은 실제로 모르는 블랙박스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없긴 하지만 적어도 제 판단에서는 인공지능은 그냥 철저하게 인간의 자아를 흉내내서 인간이 인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이 흉내를 너무나 잘 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든 거죠. 좀 답이 되셨나요? 둘 중에 하나 이별한 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그라미 크게 사랑합니다. 그려주셨어요. 네. 네, 저희 질문 하나 더. 네, 제가 지금 질문을 연결해서 요 질문 네, 올라온 네, 것도 네, 괜찮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지금 연결한 질문을 온라인으로 주셨는데 인공지능에게 어느 정도까지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요? 느끼는 감정이 개인의 착각은 아닐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인공지능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테오도르처럼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뇌 입장에서는 뇌가 어떤 틀에서 무엇을 믿느냐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네. 뭔가 종교 뭐 정당 이런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위험하고 내가 믿으면 그게 팩트가 돼요. 내가 믿는 거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실은. 그게 이제 인간의 뇌가 자기가 만들어낸 틀로 이제 셀프 fulfilling prophecy 자기 실현성 예언이라고 그래서 내가 특정 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 스토리에 맞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있다고 믿으면 정말 감정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에 의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래머가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자기 남자친구가 사고로 죽었어요. 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래머는 IT 업계에서 온 이 프로그래머는 뭐가 제일 그리웠냐면 남자친구랑 채팅하던 거, 문자 남기던 거. 밤에 일하다가 힘들면은 톡으로 남겨가지고 자기 얘기를 오손도손 하던 거 이게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살아생전에 남겼던 모든 글과 모든 톡과 모든 메일과 모든 정보를 다 인공지능에게 빅데이터로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킨 다음에 나와 모든 그런 톡의 기억을 공유하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연애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기억을 공유하고 내 남자친구의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는 내 남자친구의 똑같은 아바타를 온라인 챗봇으로 카피를 해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남자친구랑 얘기를 주고받듯이 이미 죽은 남자친구의 기억과 대화를 모두 박제해서 라이브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계속 걔랑 사랑을 나누고 톡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좀 무섭지 않으세요? 그건 실제로 존재하고요. 상용화돼서 나왔어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만 봐도 감정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저 얘기하는 리얼과 버추얼에 대한 얘기를 결국은 또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이 있는 저 질문 읽어주시죠. 아, 네. 네. 지금 정성목님께서 감정에 있는 인공지능이라면 인간처럼 대우를 해줘야 할까요? 요거는 약간 양면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우를 해줄 때요, 사실은 그 사람의 경우는 그 사람에게 꼭 리스펙을 하고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리스펙을 하라고 하는 말 중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리스펙이 너 자신에 대한 존중이야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존중이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제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처럼 대우를 하는 것이 그래야 내가 이 인공지능과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고 진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 자신을 위한 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챗봇이 남자친구를 대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런 부분을 상상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5가지 방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고 거기에 보면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거나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5가지 언어가 제가 다 기억이 날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요, 헌신, 누군가가 아무리 화가 나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내랑 싸웠어요. 엄청 싸웠는데 그래도
아침에 맛있는 밥을 해줬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헌신 그걸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어로 해야 돼요. 말로 안 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안아주거나 진짜 피부 대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면 스킨십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비싼 선물을 해주지 않으면 막 그런 가치를 내 사랑을 느끼지 않아요. 그 사람마다 사랑이라고 느끼는 언어가 조금씩 달라요. 저는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말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육체적인 언어가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조금 달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헌신의 언어나 말 없이도 내가 당신을 위해 있잖아라는 이런 표현을 다른 형태로 하거든요. 그 서로가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아마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삼천포로 빠졌지? 네. 근데 거꾸로 말해서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챗봇도 누군가에게는 남자친구를 대신할 수 있을 거고요. 사랑의 언어에 있어서. 근데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허그를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되게 이 영화에서 해소가 안 되겠네. 키 장면이 이사벨라가 오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연애를 할 때 그냥 누군가 상상을 하고 상상 속에 누군가와 연애를 하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몇 명 보면은 이 친구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딱 스토리와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만족처럼 믿으면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제가 어렸을 때는 봤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뭐 펜팔이나 뭐 이런 것들로도 좀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도 맞아요. 좀 근데 사랑을 그거는 또 하게 반대죠.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마음만 나누고 글로만 나눠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내 사랑의 욕구가 충족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자, 저희가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부엉이님께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무섭게 느껴지는데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 마이크가. 네네. 네, 이 질문 응. 답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맞죠? 네네. 인공지능의 발전이 윤리적으로 문제 많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 많은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나는 사만다처럼 인간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페이크가 너무나 발전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아는 패친으로 아는 교수님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 얘기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스피싱처럼 당한 거예요. 인공지능. 그분의 아드님 목소리로 전화를 해가지고 당장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을 하는 일들을 경험하셨대요.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서 밥 먹다 말고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아내한테는 경찰 부르라고 입모양으로 말하고 전화를 들고 가가지고 봤는데 다행히도 아주 다행히도 아들은 경찰에 가서 찾았더니 실제로 잘 있고 누군가 되게 나쁜 사람들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아들의 영상 비디오 이런 것들을 보고 성대모사로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가지고서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성대모사로 지금 하잖아요. 몇 년 안에는 영상통화가 걸려올 거예요. 근데 영상통화에 똑같이 내 아들의 사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딥페이크가 내 아들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엄마 살려줘 이러는 영상통화가 페이크로 걸려와서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미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람인 척하는 인공지능들은 지금도 이미 가능하고 실제로 존재하고 이걸로 보이스피싱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미래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과 어떤 코드를 만들어 놓거나 온라인으로 아이들의 영상을 올리거나 정보 유출되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온라인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어떤 그 상업적인 정보나 유튜브 영상이나 이걸 보도록 여러분의 뇌를 해킹하고 있어요. AI 알고리즘이. 이거는 땡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그 소셜 딜레마라는 영화, 요새 미국하고 유럽의 핫한데 그 소셜 딜레마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도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버튼을 발명한 사람이랑 트위터 초기 창업 멤버 뭐 이런 분들이 우리가 만든 기술이 사람들의 뇌를 해킹하고 있다 이거를 까발리고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IT 업계에서도 인공지능을 우리가 좀 더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한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걸로 인공지능 윤리는 넘어가고, 자 네, 질문. 현장 질문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는데요. 일단 추운 날씨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게 뭐 AI 그런 거랑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전 개인적으로는 사람 싫어하는데도 이유가 뭐 없고 또 좋아하는데도 명확히 이유는 없고 그냥 느낌에 따른다,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혹시
이게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이게 뇌과학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한 자연스러운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일단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요, 누군가 사람한테 얼굴을 보여줘요. 그리고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막 이유를 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뇌를 스캐닝해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은 보자마자 3초 이내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난 제가 저래서 싫어, 뭐 저래서 좋아라고 갖다 붙이는 것들은 다 뇌가 나중에 만들어낸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체인지 그 일루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A 얼굴 보여주고 B 얼굴 보여주고 딱 보여주자마자 이 사람이 누가 좋으세요라고 해서 A를 골랐어요. 근데 쭉 지나가면서 갑자기 그 순간에 헷갈리는 뭔가 상황이 일어나고 이 사람한테 자, 이 얼굴이 좋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신가요? 하고서는 A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고르지 않았던 B를 보여주면 보통의 경우는 내가 이 사람 안 골랐는데 할 것 같잖아요. 몰라요. B의 얼굴을 보고 그걸 기반으로 저는 코가 커서 싫어요. 막 저는 원래 막 이 눈 색깔 싫어해요. 막 이러면서 또는 뭐 이래서 좋아해요라고 보여준 사진을 기반으로 이유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는 뇌가 무의식적으로 기존에 내가 봤던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기억이 작동이 되거나 아니면 그 상황, 그 순간 내가 뭐 안 좋은 이런 것도 있어요. 배고플 때 보는 사람과 배 부를 때 보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꼭 맛있게 밥을 배불리 먹고 좋은 데 가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기분 나쁘고 안 좋을 때, 우울할 때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거든요. 메신저 효과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왜 전쟁 나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은요, 배드 메신저 에펙트라고 그래서 꼭 전령이 목이 잘렸어요.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폐하 하고서 달려왔는데 이 사람 힘들게 그냥 몇백 킬로미터를 말 타고 달려와가지고 폐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얘를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서 너가 뭔가 죄 있는 것처럼 걔가 좀 안 좋은 걸 당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선택하는 기준 중에는 되게 억울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빨리 판단을 하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많은 것들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이유예요. 그래서 이때 한번 재고를 해보고 내가 판단한 게 정말 맞았는지 아닌지, 내가 메타인지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능력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근거가 있었는지 왜 그런지를 거꾸로 돌이켜보는 습관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인터넷 질문 하나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 통화를 조작하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AJ 아님 방금 했던 말이 좀 무서운 말이었죠. 영상 통화를 조작한 그게 딥페이크라고 그러면 요새 그래요. 어떤 사람이 페이크 뉴스 만들 때 옆에서 막 뭐라고 말을 하고 제스처를 하면은 거기다 바락 오바마 얼굴을 똑같이 붙이거나 바이든 대통령 얼굴이 똑같이 말한 것처럼 이게 알고리즘이 이미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은 실제로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가족과는 그래서 비밀 코드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들만 알 수 있는 얘기. 딱 전화했을 때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건 절대 내 아이나 내 가족이 아닐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서로의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의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데, 제가 예전에 연극을 연출하고 대본을 썼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되게 우울하고 막 좀 분노에 찬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때 사람이 사람을 서로 고기로 본다고 하는, 인간이 인간을 정말 어떤 그 내면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너 잘생긴 고기야, 너 비싼 고기야, 이런 식으로 고기로 바라보는 연극을 썼었는데, 거기 키 장면이 이거였어요. 사랑하던 사람이 헤어지는데 헤어진 장면에서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뺨을 팍 갈기고 말하는 게, 네가 나에 대해서 내 이름, 내 직업,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디 사는지 이런 거 딱 떼고, 나랑 내 라벨 떼고 내가 누군지 아는 거 있으면 말해봐. 그 남자친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이 뭐고 뭐 하고 있고 어디 살고 뭐 이 라벨들은 알지만 이 사람의 내면 안에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날 그냥 고기로 생각한 거잖아. 이게 되게 키 장면이었고, 되게 그 관객에게 좀 우울한 메시지지만 주고 싶었던 메시지인데, 약간 제가 썼던 연극에 나온 키 장면이 이 그녀란 영화에도 비슷한 메시지로 드러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저희 현장 질문 혹시 현장 한 질문. 번 네, 더 현장 질문 더 있으시면 있으면 깜빡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질문 네, 하나밖에 저희가 그 기회가 지금 남지 현장 않았어요. 질문 하나, 온라인 질문 오, 하나를 나왔습니다. 받고 나왔습니다. 네.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이쪽에 질문자
잠깐 뭐 내리시는 동안에 홍보하면 만약 질문을 하고 싶으신데 못했다. 제가 유튜브 하거든요.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고 궁금한 뇌라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장동선의 궁금한 뇌에다가 질문 올려주시거나 이런 영상 올려주세요 하면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다 못하신 질문이나 집에 가서 생각나거나 이러면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장동선의 궁금한 뇌 유튜브에서 저 질문 남겨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윤상훈이라고 하고요. 아까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반대로 이별에는 혹시 유통기한이? 오, 이거 엄청 좋은 질문이네요. 네, 맞아요. 이별의 유통기한. 사실 이별은 딱 하자마자 끊어내고 싶지 않나요? 이게 유통기한이 있기보다는. 근데 이제 요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제 지식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일단 이별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일반화해서 말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이었는지 아니면 되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되게 싫은 이별이었는지 이별이었는지. 되게 정말 어떤 이별이었는지 따라 되게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별 이전에 우리가 공유했던 기억의 길이나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만나왔느냐가 또 달라서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오래 만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공유했는지 어떠한 이별이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아마 그 이별의 유통기한이 다르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더 오래 가까이 해온 다음에 끊어질 때 조금 더 큰 타격이 오겠죠. 근데 요거는 그냥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유튜브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서 한번 더 논문도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이거 되게 재밌는 꼭지라서 장동선의 궁금한 내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를 꼭 찾아서 네, 대답을 네, 들으시면 네, 좋을 네, 것.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박사님 2개 질문 있는데 네네 어떤 괜찮아요. 게더 저 지금 삘 좋으실까요? 받았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건 여러분이 저도 차 타고 가야 되긴 하지만 뭐 유튜브건 여기건 저 수다 떠는 거 좋아합니다. 이게 네, 그럼 2개 질문 네네. 마저 하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네. 저희 질문 읽어드리면 AI가 남자친구를 대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남자친구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나에게 건네는 대화 방식이 필요한 걸까요? 이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것도 케바케 사바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 누군가에게는 그 대화 방식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조금 시니컬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는 진짜 남자친구의 존재를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남자친구라고 믿고 있는 내 뇌 안의 남자친구의 존재를 사랑한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조금 슬픈 얘기일 수 있지만 연애하고 있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많은 분들의 경우도 내 머릿속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진정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슬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내 머릿속에 있는 당신, 내 머릿속에 있는 남자친구의 존재가 실제 존재와 일치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상대를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왜냐면 틀은 한번 만들면 거기에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사실 제일 가깝고 제일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던 부부 사이가 서로를 제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동감하시면 깜빡이 동감합니다. 아닌가요? 네. 이게 물론 연애하시는 분도 있고 오래 살아온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살아왔고 봤던 정보가 있어서 내 틀 안에서 보이는 이 사람만 보이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고 전혀 새로운 모습의 당신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 뇌 안에 당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같이 새로운 데를 가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내가 모르던 내 파트너의 다른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만 놓고 본다면 둘 다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상대의 존재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은 하는 것보다 깨는 게 더 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나한테 많이 했어도 싫은 말 한마디에 정내미가 뚝 떨어지거든요. 사실 말 한마디에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은 10월드에 명절 때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말 한마디에 이게 빈정이 상해서 이 사람하고 1년 동안 말하기가 싫고 이 사람한테 좋았던 마음이 떠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대화 방식은 아주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네, 토리 진입학님 궁금한 내 구독 궁금한 데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진입학님 마지막 질문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좀 맞춰볼까 하는데요. 미래 AI가 인간 판단 영역을 담당할 때 공리주의처럼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행복을 강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게요. 행복 얘기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자율주행 차가 오게 되면 이 공리주의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무서운 주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궁금하시면 뉴스나 이런 거를 트롤리 딜레마라고 찾아보시면 나와요. 트롤리 딜레마가 뭐냐면 이게 기차가 굴러가고 있는데 그대로 굴러가면은 3명. 5명을 치워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레버를 돌리면은 옆으로 굴러가서 1명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5명보다는 1명의 목숨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돼야 될까? 근데 거꾸로 보면은 그 1명이 차에 타고 있는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가다가 5명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럼 차라리 차가 벽으로 가면서 차에 타고 있는 1명을 희생하도록 알고리즘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에 따른 다수의 행복, 소수의 행복은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가 없는 문제고요. 인공지능과 뇌과학과 뭐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의 손에 넘어간 상태예요. 결국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실제로 많은 범죄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뭐가 맞는 거지라는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것처럼 이거 역시도 사실 AI의 문제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윤리적인 법적인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는 문제라서 단순히 이걸 프로그래밍하는 학자들만의 손은 약간 떠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와 이러면 정말 위험하겠는데 이렇게 했는데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만이 만드는 법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여러 명이 인지해서 그러한 걸 만드는 기업도 그러한 차를 타게 될 사람들도 그러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판사들도 그리고 이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엔지니어들도 모두가 같이 좀 이건 논의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쉽게 답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저희 오늘 긴 시간 추위 속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장동성 박사님한테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박수 큰 박수 감사합니다. 쳐주시고요. 네, 박사님 전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